제가 남편의 두 번째 아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번째 며느리라는 거요.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완벽한 남편과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함께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제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뒤뜰의 정원수 아래 누군가 묻혀있는 꿈을요. 일부 완벽한 가정의 균열. 제 이름은 오지수입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고 결혼 후에도 간섭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네가 우리 집안에 와준 게 정말 큰 축복이야.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는 고풍스러운 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집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 집은 너희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란다.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지.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실하게 살았고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가끔 시댁에 들러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급하게 출근했고 저는 혼자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끓여드리려고 간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먹고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문득 시댁 2층 다락방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락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그냥 오래된 짐들 있는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었던 거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박스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에 쌓인 앨범들. 저는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엔 낯선 여자가 남편의 팔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24일. 민준 하트 수진. 2015년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 2022년입니다. 7년 전인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앨범들을 뒤적였습니다. 같은 여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 시댁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딸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뭐 하는 거니?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락방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떨어진 앨범을 주워 들고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궁금했구나. 어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민준이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람이란다. 첫 번째 부인이요? 그래.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이혼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사라졌어. 사라지다니요? 실종됐단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 경찰도 찾지 못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제 손에서 가져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민준이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다 잊었어. 네가 왔으니까 민준이는 다시 행복해졌단다.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구나. 알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없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전처가 있었다면서?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든 채로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오늘 시댁에 갔다가 다락방에서 앨범 봤어. 왜 말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왜 말 안 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면 끝이야? 지수야,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나도 잊고 싶은 과거고. 실종됐다며? 당신 전부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소문도 했지만 찾지 못했어. 왜 실종된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아무것도 몰라. 나도 왜 사라진 건지 모른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화낼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이야.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줬으면 사라지지 않았을까?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 네가 알면 날 다르게 볼까봐, 날 의심할까봐 무서웠어. 지수야, 넌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야. 널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 수진이. 박수진. 혹시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짐작되는 거 있어? 남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 시어머니랑? 응,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딪혔어. 수진이가 좀 독립적인 성격이었거든.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했고, 그게 어머니를 많이 속상하게 했어. 그래서? 실종되기 직전에 둘이 크게 싸웠어. 내용은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수진이가 짐을 싸더니 나가버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실종.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런지 관련 없는 기사들만 나왔습니다. 강민준, 박수진. 이번엔 남편 이름까지 함께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습니다. 실종 시기, 지역 상황 등을 조합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0대 여성 가족과 다툼 후 실종. 경찰 수사 중. 2017년 11월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사진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실종 시기와 지역이 일치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0대 여성이 가족과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특별한 단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경찰청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없지?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목록에서 삭제된 걸까요?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개인 노트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끔 집에서 작업할 때 쓰곤 했습니다. 들여다봐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찾기, 장기 실종 사건, 미제 사건, 시신 없는 실종.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검색 기록은 실종 공소시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남편은 이런 걸 검색한 걸까요? 컴퓨터에는 개인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수십 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실종 사건, 미해결 사건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30대 여성 실종 후 7년. 가족들 아직도 기다린다. 기사를 읽는데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뭐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쇼핑 좀 하려고. 남편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노트북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올 수 있겠니?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네, 어머니. 알겠어요. 토요일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시어머니는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도 더 먹어. 남편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민준이랑 거실에서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가서 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뭔가 이상해. 뭐가? 말도 없고 멍하게 앉아있고.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회사에 일이 많아. 정말 그것뿐이야?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 노트북. 검색 기록 봤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내 노트북을 봤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숨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당신, 아직도 전처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왜 계속 실종 사건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뭘?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가 왜 사라진 건지. 정말로 가출한 건지 아니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차 마실래? 2부
뒤뜰의 정원.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저를 뒤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가꾸는 정원 좀 보여줄게. 뒤뜰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각종 꽃들과 나무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래? 나는 이 정원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특히 저 나무. 시어머니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목련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는 민준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심은 나무야. 이제 꽤 오래됐지. 15년쯤 됐나? 저 나무 아래 땅이 참 기름져. 뭘 심어도 잘 자란단다. 시어머니는 나무 아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너는 순종적인 아이라서 좋구나.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남편을 잘 따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기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 아이는 좀 달랐어.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이 집안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단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자꾸 나와 부딪혔지.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이 집을 떠났단다. 자기 발로. 그렇군요. 지수야,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넌 현명한 아이니까. 알아서는 안 될 걸 알려고 하지 않고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리지 않는 그런 현명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뒤뜰 정원에 있는 목련나무 언제 심은 거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내가 대학생일 때쯤? 2015년쯤? 그 정도 됐을 거야.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수진이 실종된 게 2017년. 나무를 심은 게 2015년.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2017년 당시 그 지역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종 사건을 담당했을 만한 형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 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정훈. 당시 형사였지만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훈 경위님이신가요? 아, 전 이제 경위가 아닙니다. 퇴직했어요. 누구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에 발생했던 박수진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진 씨요? 그 사건을 왜? 제가 그분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정훈 경위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진 씨 사건. 기억하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경찰 생활 중에서 가장 찝찝하게 남은 사건 중 하나거든요. 왜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수진 씨는 2017년 11월 15일 집을 나간 후 실종됐어요. 남편인 강민준 씨가 다음날 아침에 신고했죠. 사모님이 전날 저녁 짐을 싸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주변을 수색했죠. CCTV도 확인했고요.
박수진 씨가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CCTV 하나 안 잡히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죠. 다른 가능성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 내 범죄 가능성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을 조사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인 송정희 씨와 남편인 강민준 씨를요. 그래서요? 둘 다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박수진 씨가 집을 나갈 때 강민준 씨는 회사 야근 중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지만 박수진 씨가 나간 후에도 계속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죠. 그날 밤 송정희 씨는 이웃과 통화도 했고 택배도 받았어요. 그럼 범인이 아니라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직감은 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 송정희 씨. 그분을 조사하면서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너무 침착했어요. 며느리가 실종됐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그 아이가 집을 나간 거니 곧 돌아올 거다라고만 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수진 씨의 지인들을 만나보니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다고. 특히 실종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다퉜대요. 무엇 때문에요? 통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대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심지어 박수진 씨 핸드폰까지 검사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자유로운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점점 숨이 막힌다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대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시어머니가 무섭다고요. 그럼 정말로 집을 나간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박수진 씨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실종 이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만약 정말 도망친 거라면 어떻게든 돈을 찾거나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시신도 없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도 없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저도 그 후 얼마 안 가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사건은 그대로 묻혔죠. 혹시 시댁집을 수색은 해봤나요? 당연히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깨끗해도 너무 깨끗했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 집안에는 뭔가 있어요. 제가 경찰 30년 하면서 느낀 직감인데 그 시어머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시댁의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저는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뼈.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꿈 꿨어.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품에서도 안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있잖아. 본가 뒤뜰에 있는 나무 아래에 뭐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몸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철하는 사람. 혹시 거기 묻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수야, 정신 차려. 그건 그냥 나무야. 그럼 왜 당신은 맨날 뒤뜰을 그렇게 쳐다보는데? 왜 불안해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의심하고 있지, 어머니를? 그만해. 대답해봐. 당신도 알고 있는 거지?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나도 아무것도 몰라.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수진 씨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SNS를 통해 수진 씨의 친구를 찾아냈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제 상황을 설명하자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의 이름은 김유진 씨였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수진 씨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진 씨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밝고 당차고 독립적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남편분도 좋아 보였고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졌죠. 같이 살았나요? 네, 결혼 1년 후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외롭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통제했어요. 수진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누구 만나느냐 물어보고, 밤늦게 들어오면 며느리가 밤늦게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대요. 심하네요. 그뿐이 아니에요. 수진이 핸드폰도 몰래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저한테 문자 보낸 내용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더래요. 요즘 친구랑 연락 많이 하네? 남편은 외롭지 않겠니? 라고 했대요. 끔찍하네요. 수진이는 남편분한테 말했대요. 시댁에서 나가서 따로 살자고. 그런데 남편분이 거절했대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고 말수도 줄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나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더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그게 언제였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 후로는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걱정돼서 집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실종된 거예요? 네, 며칠 후에 남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저한테 연락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유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경찰한테도 이 얘기 다 했어요. 시어머니를 조사해야 한다고.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진 씨가 도망갈 만한 곳 없었나요? 아니요. 수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어요. 저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도망친 거라면 저한테라도 연락했을 거예요. 유진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집, 뭔가 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이 집에는 비밀이 있어.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수진 씨 친구 만났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알아본 거야. 지수야.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당신 부인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나약한 인간이라고. 어머니한테 맞서지 못했어. 수진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 조금만 참아달라고만 했어. 남편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사라졌어.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하는데. 당신,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수진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정말 몰라. 하지만, 솔직히 의심은 해. 어머니가 뭔가 했을 거라고. 왜? 실종된 후 어머니는 그 아이가 집을 나갔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다라고만 했어. 너무 담담하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처리됐다고 하더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무엇을 처리했다는 건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그럼 경찰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느낌만 가지고?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어. 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꼼짝 못했어. 당신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건 의심스럽지 않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의심스러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어머니는 완벽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야, 나는 널 잃고 싶지 않아. 제발 이 일에서 손 떼. 더 파고들지 마.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 진실을 모른 척하고? 그게 안전해. 안전?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나도 수진 씨처럼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순종적으로 굴면 괜찮을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하네요. 그날 밤, 우리는 따로 잤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신대. 저녁 준비해 주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시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와, 지수야. 저녁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왠지 오늘은 그 미소가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우리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민준이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자, 앉아서 먹자.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늦는데. 우리 둘이서 먼저 먹자꾸나. 둘만의 식사. 긴장이 됐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 민준이한테 들었어. 네가 요즘 이상한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는 거니?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무슨 진실? 수진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수야, 네가 알아야 할 것과 알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단다. 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래, 넌 이 집안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해.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이 집안에는 3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시어머니 말을 따를 것. 둘째, 집안 일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 셋째,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셨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말 것. 어기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싹했습니다. 어긴 사람은 이 집에서 사라졌단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어. 규칙을 어겼지. 자꾸 나한테 대들고 집안일을 친구들한테 떠벌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건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넌 수진이와는 다르지? 넌 현명한 아이니까. 알아서는 안 될 걸 알려고 하지 않고 물어서는 안 될 걸 묻지 않는 그런 아이잖아?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그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민준이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시어머니는 다시 젓가락을 들으셨습니다. 자, 식사하자. 식으면 맛없어.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3부. 몰래카메라.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몰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뒤뜰이 보이는 창문 근처에도 하나 더 설치했어요.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화장실 다녀왔니?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핸드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 정도였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고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다른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뒤뜰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뒤뜰에 목련나무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상자를 열고 안을 확인하시더니 다시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려보았습니다.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어머니가 뭘 묻어둔 거야. 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건 아닐 거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냥 자기 집 마당에 뭔가 묻는 거잖아. 범죄도 아니야. 하지만, 지수야,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를 자극하면 안 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사 가자. 여기서 멀리. 어머니한테서 벗어나자. 도망을 치자고? 그게 최선이야. 진실을 밝히려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 도망치면서 살 거예요? 수진 씨는? 그 사람은 그냥 잊혀져도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로요. 남편이 1박 2일로 출장을 갔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삽과 장갑을 넣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시댁에 도착하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뒤뜰로 갔습니다. 목련나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본 그 위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무르지 않아서 한참을 파야 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삽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녹이 슬은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신분증,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핸드폰.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만약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쳤습니다. 완벽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통제를 거부했고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이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약합니다. 어머니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오늘 밤 집을 나갈 것입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발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수진.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뭐 하는 거니?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묻잖아. 뭐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을 파헤치다니. 참 배짱 좋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냈네. 영리하긴 해.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는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넌 정말 알고 싶어?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네. 수진이는. 시어머니는 목련나무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기 있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무 아래 묻혀 있단다. 아주 깊숙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 내가 거짓말을 해? 넌 진실을 원했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의 규칙을 거부했어. 나한테 대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말했어. 네가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쉬웠어. 그날 밤 수진이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쌌을 때 차 한 잔을 건넸지. 마지막으로 한 잔 하자고. 그 아이는 의심 없이 마셨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면제를 탔거든. 얼마 안 가서 쓰러졌지. 그리고 그만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듣기 싫어? 네가 원했잖아.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시신은 잘게 나눠서 이곳저곳에 묻었어. 여기 나무 아래에도 일부가 있고 다른 곳에도 있지. 찾을 수 없을 거야. 어머님, 미쳤어요? 미쳤냐고? 난 그저 내 가족을 지킨 것뿐이야. 수진이 같은 아이가 이 집안을 망치게 둘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넌 지금 큰 실수를 했어. 뭐가요?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렸잖아.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누가 믿겠니? 증거가 있길 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수야,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 이 일을 모두 잊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는 것.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두 번째 선택은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악마 같았습니다. 수진이처럼 되는 거지. 저는 상자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집을 빠져나와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살인 사건이에요.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상자 안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모든 걸 신고했어. 뭐 미쳤어? 당장 거기서 나와. 안 나가. 나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 지수야, 어머니가 화나셨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셔. 당신은 뭐 할 건데? 또 가만히 있을 거야? 수진 씨처럼 나도 죽어야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 수색. 3일 후 경찰이 시댁을 수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형사님, 원하시는 만큼 찾아보세요.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나무 아래를 전부 파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했잖아, 이미 다 치웠다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출한 편지는요? 신분증은요? 그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실종 사건은 이미 종결됐고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됐어? 만족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만족 못해. 범인이 저 집에 있는데 증거가 없잖아. 네가 아무리 확신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응, 난 이제 지쳤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도, 매일 불안에 떠는 것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 그늘 아래서? 그게 편해. 적어도 안전하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네. 안전? 당신 어머니가 살인자인데? 증명할 수 없잖아. 증명 못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나도 당신 같은 비겁한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난 포기 안 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오부. 새로운 증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당시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댁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차가 왔었어요. 차요? 네, 새벽에 큰 밴이 왔더라고요. 짐을 싣는 것 같았어요. 잘 보이진 않았는데 큰 비닐 같은 게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혹시 그 차 번호나 특징 기억나세요? 번호는 모르겠고 흰색 밴이었어요. 옆에 뭔가 글씨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아, 생각났다. 청결 폐기물인가 뭔가 그런 글씨였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 저는 즉시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1월 16일 새벽에 시댁 주소로 출동했던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있나요? 글쎄요. 한번 찾아볼게요. 며칠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폐기물 처리 요청이 있었네요. 의뢰인은 송정희 씨. 어떤 폐기물이었나요? 대형 쓰레기였습니다. 가구와 카펫이요. 혹시 그 카펫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소각 처리됐을 겁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나요? 사진이요? 잠깐만요. 직원이 무언가를 찾더니 말했습니다. 아, 당시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뒀네요. 카펫에 얼룩이 심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고 찍은 거예요. 그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보내드릴게요. 받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카펫에는 큰 얼룩이 있었습니다. 갈색이. 아니, 핏빛일지도 모르는 얼룩.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새로운 증거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증언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펫을 소각한 소각장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소각장에는 일부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분석한 결과 카펫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박수진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송정희 씨를 소환할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출석했고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송정희 씨, 2017년 11월 16일 새벽 폐기물 처리 업체에 카펫 처리를 의뢰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 카펫에서 박수진 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카펫을 버린 것뿐입니다. 어떻게 거기 혈흔이 묻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박수진 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집에서 다투셨죠? 네,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발로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송정희 씨를 향하고 있는데요. 정황 증거일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무슨 짓이야?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남편은 형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1시쯤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당황하신 목소리로 빨리 집에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카펫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침착하게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박수진 씨는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이미 처리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가 이 집을 파괴하려고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킨 것뿐이다라고.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저는 겁쟁이입니다. 어머니가 무서웠고 제 인생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만나고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의 증언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수진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잘 섬기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됩니까? 수진이는 그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자꾸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정말 이 집을 나갈 거냐고. 수진이는 당연하죠.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갖고 온 가정을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밀쳤어요. 그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다. 이 아이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그래서 살해한 겁니까? 베개로 숨을 막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집에 있던 도구로 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눠서 묻었어요. 뒤뜰, 앞마당, 화단. 찾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나눠서요.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쳤다는 것을. 완벽한 가족에 대한 집착이 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남편은 사후 방조죄로 기소됐지만 증언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완벽한 가정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겼네? 축하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가 지금은 괜찮은지, 악몽에서 벗어났는지.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수진 씨의 유해는 일부만 찾았습니다. 뒤뜰에서 발견된 뼈 조각들이 전부였습니다. 친구였던 유진 씨는 그 유해라도 찾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렀고 수진 씨는 마침내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네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했다면 수진 씨는 영원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수진 씨가 있는 곳에 찾아가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있다 옵니다. 수진 씨, 편히 쉬세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수진 씨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별들 중 하나가 수진 씨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어쩐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